The White House, as we indicated at the top, is sending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mixed signals about who is actually running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A court filing late last night said that Elon Musk is not technically part of DOGE and actually serves as a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which means he may serve in that role longer than originally. 2025년 2월 하순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이 일상적인 공개 논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정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운영 해체와 관련된 결정들을 문제 삼는 민사소송에서 공식 증언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문은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로 작성되었지만 증언을 막기 위해 변호인 측이 제출한 보호 요청을 명시적으로 기각함으로써 이례적인 제도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결정문의 어조가 아니라 그 함해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소송은 소위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 내에서 채택된 조치가 임명 조항 및 권력 분립과 관련된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일론 머스크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이 구조에 수장으로 지목되었으나 공식 문서상 정부 내 그의 공식 직위는 명확히 정의된 바 없다. 이 시점부터 논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전 과정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갔다. 정확히 누가 어떤 권한으로 특정 결정을 내렸는가? 보호 명령 신청서에서 변호사들은 머스크를 고위 정부 관료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의 직접 증언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방어 논리는 소위 에이펙스 원칙, 에이펙스 독트린, 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계층 최상위 인물들의 증언은 하위 직원이나 문서 기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피해야 한다는 법적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 판사는 처음부터 이 보호 조치가 해당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고위 관리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과거 법원이 장관 보좌관의 증언은 금지했지만 상원 인준을 받은 차관보 등 하위 관리들의 증언은 허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USAID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은 내각급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에 제기된 결정에 관여한 개인들은 일부 경우 비공식적 또는 임시적 직책을 수행했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예비적 결론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결정적 쟁점은 법원이 증거 제출 단계를 평가할 때 발생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원은 피고 측의 USAID 본부 폐쇄 및 기관 웹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결정의 날짜, 작성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누가 그러한 행위를 승인했는지 명확히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백을 감안하여 법원은 당사자들의 선의를 전제로 명령이 서면 기록 없이 구두로 내려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대안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하위 직급 직원들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판사는 당시 단계에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직접 관여를 주장한 소수의 증언 외에 대체 증거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중 일론 머스크는 이전 발언과 대통령 본인이 부여한 지위 모두에서 핵심 인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결정은 단순히 절차적 보호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는 방어 측 스스로가 행정부 핵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구조 내에서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을 불편한 모습으로 묘사했다.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밝히며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수사 진행을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시사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제도적 관점에서 증언 허가는 그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서사에 추가적인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담론에서 그를 행정 재편 노력의 핵심 인물로 제시했던 동일한 농어가 사법적 관점에서 직접적 책임의 가능성 있는 증거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 결정은 정부기관, 특별사업, 비공식 자문기구 등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묘사된 도지에 대한 구조적 모호성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논란의 조치들을 주도한 인물로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연관시킨 권위자로서 이 논란의 배경에 등장한다. 정판사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특정 정보들이 두 사람을 포함한 제한된 인원들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요청된 증언이 절차적 지름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결정에 수반되는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화했다. 비록 소송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보호명령 거부는 당사자 간 균형을 바꾼다. 법원은 다른 연방 법원들이 고위공직자 증언 청취에 대해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은 증언을 차단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사용된 표현은 핵심 쟁점이 관련자들의 지위가 아니라 여전히 불분명한 사실들을 명확히 할 실질적 필요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기관 운영을 주에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행정 결정이 공식적 헌법 원칙과 충돌할 때 어떻게 검토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창을 제공한다. 법원 명령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처벌적 제스처라기보다 지금까지 조각난 상태로 남아있던 사건의 연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의 각 단계를 추적하는 것은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구조가 등장할 때 시스템의 한계와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맥락적인 추적 속에서 심층 분석의 가치가 드러난다. 정판사의 결정이 헌법 변호사들과 연방제도 관찰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초점은 단순히 증언 허가 여부를 넘어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게 한 더 넓은 제도적 맥락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결정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성과 지출 억제를 명분으로 행정구조의 급속한 재편을 추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지로 알려진 정부 효율성 부처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는 공식적인 정부 이니셔티브와 비공식적인 운영 체계 사이의 회색 지대에 위치한 분류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부상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USAID에 대해 취해진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원의 전통적인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또한 권력 분립 원칙과도 관련되어 의회가 설립한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명확히 정의된 제도적 경로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서 소송은 단순한 행정 분쟁을 넘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헌법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다. 반면 피고 측은 앨런 머스크를 행정부 고위 관리로 규정하며 정부의 운영을 과도한 사법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확립된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강요들의 증언을 금지한 선례를 근거로 하며 이러한 인물들을 빈번한 증언에 회부하는 것이 통치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 판사의 판결문 자체는 이러한 선례들이 절대적이지 않았으며 항상 대체 정보원의 존재에 달려 있었다고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사법적 분석이 심화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용된 미국 교육부 사건 및 상무부 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대법원이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증언은 계속 허용되었음을 입증했다. 그 배후의 논리는 분명하다. 보호는 직위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USAID의 특정 사례에서 정 판사는 사건 당시 관련자 중 누구도 공식적으로 기관의 최고 직위를 맡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임시직으로, 다른 이들은 자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더 잘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도 증거 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또한 해당 기관 자체는 내각급 지위를 갖지 않아 피고 측이 주장한 보호 조항의 자동적 적용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킨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문서 제출 실패였다. 법원은 특정 결정이 언제, 누가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했다.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관련 지시가 공식 기록 없이 구두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적 측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증언 없이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적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소송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문에 언급된 다른 행위자들, 모로코와 로이엔의 이름도 등장하며 이들도 법정에서 진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정 판사는 하위 직급 직원 중 사실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당시 채택된 의사결정 구조가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법정 밖에서는 공개 토론이 계속해서 토지를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다루며 자원 절감과 국가 합리화 약속과 연관지었다. 트럼프 본인도 앨런 머스크를 이 노력의 중심 인물로 소개했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다른 무게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적 담론과 사법적 조사의 이러한 수렴은 공공서사와 행정법 및 헌법상의 형식적 요구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며 무시하기 어려운 긴장을 조성한다. 토킹 페즈 채널의 해리 리트먼 같은 분석가들의 존재는 이 분쟁을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라는 더 넓은 전통 속에서 맥락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리트먼은 법적 시스템이 정치 주기보다 느린 속도로 운영되지만 대중의 관심이 이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 논쟁에서는 오래된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도 법정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간성의 차이는 제도적 기여의 핵심 부분이다. 동시에 이 상황은 증언을 책임 추궁독으로 활용한 최근 선례들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마가 운동과 연계된 의원들은 하원 감독위원회를 통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등 인물들의 증언 채택을 다른 맥락에서 주장해왔는데 일부 관측자들은 이를 정치 게임에서 해당 수단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번 사건의 차이점은 이 조치가 의회가 아닌 사법부에서 비롯되었으며 증거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 분석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정 판사의 결정이 단순한 중간 결정 이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여러 기관들이 행정적 실험의 격동기를 거친 후 자신들의 한계를 재정의하려는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런 유형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이들에게 그 가치는 단순히 최종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시스템 내 잠재적 긴장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 시간에 걸쳐 이를 관찰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포착할 수 있으며 기술적 결정이 어떻게 더 광범위한 제도적 균형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앨런 머스크의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사실의 공개가 아닌 서로 다른 법적 제도적 해석 간의 논쟁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더 민감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증언의 실질적 범위나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파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본부 폐쇄 및 디지털 활동 중단과 관련된 특정 행정 결정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한된 증거 수집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당시 행정부 운영에 관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시사한다고 본다. 특히 비공식적 합의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이 깊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도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정부 효율성 부서가 행정부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히 정의된 법적 근거 없이 병행 구조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기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구별은 제도적 안전장치의 적용 여부와 책임 소재의 정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지가 비록 전통적 모델과는 다르지만 정부 기관으로 간주될 경우 임명 기준, 공식적 확인 필요성,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외부 기관으로 간주될 경우 분석은 사적 개인이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초점이 이동한다. 앨런 머스크가 이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시 공개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정부 노력의 핵심 인물로 소개하며 특정 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송 기록에서는 이 입장이 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는 공식 문서는 없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불명확성이 증언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될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체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정 판사의 판결 이후 소위 에이펙스 원칙, 에이펙스 독트린의 윤곽을 둘러싼 해석도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판결을 특정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다른 증거, 수단의 부재에 따른 특수한 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측자들은 유사한 판결이 누적될 경우, 특히 공식 직위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원칙이 점진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쟁은 머스크 개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 사건이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해리 리트먼이 토킹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분석은 정치의 속도와 법의 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경고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리트먼은 2025년 초와 관련된 사건들이 집단 기억 속에서는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사법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히 현재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간적 괴리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이후 형식적 법 원칙에 비추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느린 속도가 사법부의 역할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른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대응에 익숙한 행정부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증언 자체의 실질적 한계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선서의 진술을 하더라도 머스크는 복잡한 소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략, 즉 질문 범위에 답변을 제한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언만으로는 결정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증언의 가치는 대개 문서, 내부 통신, 이전 공개 발언 등 소송의 다른 요소들과의 일관성 또는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문회의 실제 영향력은 행사 자체보다 이후 단계에서 벌어질 대립에 더 좌우될 것이다. 결정문에서 언급된 다른 행위자들, 즉 모로코와 로엔의 역할 역시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석가들은 증언들 간의 비교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서사 속 패턴이나 불일치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지 제도적 명확성만 높일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의사결정 역학에 대한 이해에 있으며 즉각적인 제재 부과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이 논란은 조사수단의 반복적 사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하원감독위원회와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인물들의 증언을 둘러싼 사건들이 배경 참고 사례로 등장하지만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경우 명백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입법적 조치가 아닌 절차적 기준에 근거한 사법적 결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쟁들의 시간적 근접성은 정치와 법 사이의 전통적 경계가 반복적으로 시험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사법부가 도지의 행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규정할지, 그리고 USAID 관련 결정의 합법성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다양한 기관들이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다. 시스템은 특정 정치적 맥락에서 자리 잡은 즉흥적 관행을 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조정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절차는 개별 결정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이해를 통해 가장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각 판결문, 각 증언, 각 해석은 아직 형성 중인 논쟁에 새로운 층위를 더한다. 성급한 결론 없이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제도적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단편적인 보도에서는 종종 놓치기 쉬운 미묘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주의 깊고 분석적인 관찰을 통해 시스템이 모호한 권력과 권위의 영역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